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봄입니다. 저는 이제 봄이 새로운 시작을 좀 알리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도 새로운 시작을 한 분 계십니다. 유창인 기자가 CL미디어라는 인터넷 신문에 창간을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축하받을 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안정화, 정착화가 안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좀 창간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늘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내가 한번 결론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다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늦으면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좀 조바심 이런 게 생겨서 좀 무리해서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기자생활 20년 만에 도전이잖아요. 이게 네네.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닌데 한 번씩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천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 뭘까요? 다들 기사를 쓰고 맨 마지막에 바이라인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라인이라는 게 의미가 이건 내가 작성한 기사다 이거일 텐데, 이 바이라인을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쉽게 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좀 더 고민하고 이런 진지한 기사를 한번 생산해보고 싶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이 CL미디어 이 창간 이후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것, CL의 과연 뜻이 무엇이냐. 한간에는 이제 선배가 투애니원의 팬이라 투애니원 출신 CL의 그 얘기도 그 있었나요? 이름을 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좀 해주시죠. 이 CL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설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 로컬, 예, 천안 로컬, 충남 로컬.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 이름 이니셜 땄습니다. 창립 미디어라는 거예요. 창립 미디어. 결론은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대표 네네. 이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기자도 이제 같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제가 저희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당연히 저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좀 지역을 서서히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는 아직 2주도 안 됐잖아요. 창간한 지 네. 2주도 안 됐는데 요즘 같은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견제구 출연자니까 특별히 회사 소개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회사 소개라고 하면 그 회사만의 기획된 어떤 기사를 좀 생산하고 싶다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 첫 과제로 우리 지방선거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이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과제를 지방선거로 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가상 대결, 정당 지지도 이렇게 시민들이 좀 호기심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공개하고 발표하고 이 축적된 부분을 다시 한번 기사화하는 형태를 좀 반복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CL미디어 첫 기사였던 그 여론조사 기사 되게 좀 흥미롭고 재미있게 좀 봤었는데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말은 참 좋고 쉽고 하는데 이게 실행에 옮긴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후배들이 앞서가서 좀 여러 부분을 먼저 나가서 개척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제 개척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 발걸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훈훈한데요, 갑자기. 3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거든요.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유기자처럼 이렇게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 견제구도 모두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교사들도 학생들도 다 준비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코로나19를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럼 실제 청소년들의 삶에는 전면 등교가 진행이 되고 대면 교육이 시행이 되면 또 한 2년 동안 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폭력이 존재하는 이유조차가 오늘 견제구 주제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두 분도 그렇고 어른들도 아마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은 1년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이 1년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나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른 시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사실상 사회 활동이 이제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한 게 2년이고요. 최근 이제 학생들이 개학도 하고 전면 등교가 이제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화법이라든가 아니면 친밀감을 형성하는 지금 이런 방법 것들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학년들의 비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코로나 상황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3학년들이 입학하고 바로 이제 코로나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학교도 잘 다니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마스크를 빼고 학교를 등교해 본 적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학교라는 곳은 곧 마스크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또한 참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불쌍하다, 측은한 마음이 좀 듭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년을 다니니까 신입생 환영회나 뭐 졸업식, 입학식이 없다 보니까 선후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을 했다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얘기들이 단순히 저희끼리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통계로도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 그러니까 통계는 보통 전년도 자료가 다음에 나오니까 2020년 자료겠죠. 이제 코로나 첫 해일 텐데 이 통계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이제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주된 불안 요인은 신종 질병, 범죄 발생, 경제적 위험 순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 2년 전에 했었던 이제 같은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2년 전에는 2.3%에 불과했던 신종 질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29.9%포인트 이상이 이제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보자면요. 남녀 모두 이제 신종 질병을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제 이 외에 이제 여자는 범죄 발생을 신종 질병과 유사한 수준의 불안 요인으로 이제 본 결과가 있고요. 이제 남자는 이제 국가 안보, 경제적 위험과 유사한 수준의 불안 요인으로 이제 간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종 질병 코로나19를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럼 실제 청소년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청소년은 이제 48.4%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반면 가족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게 22.1%. 그다음에 부정적인 변화는 이제 9.6%보다 이제 크게 나타났죠. 그다음에 친구 관계, 사회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때 당시에 뭐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교사들도 학생들도 다 준비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2020년에 청소년의 46%가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남녀 비중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학업 스트레스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적인 통계를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여성가족부에서 한 그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어떤지 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뭐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수치도 있나요? 암울한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충남 청소년진흥원이 2021년도에 실시한 충청남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인데요. 지역 청소년의 불안 정도가 평균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살 위험 수준이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자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8.6%면은 10명에 1명 가까이가 네네. 자살을 생각해봤다. 생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 네. 오늘은 저희 기자들끼리 얘기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오늘 구원투수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의 박영희 원장 나왔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과 우리 청소년 현장을 대변하고 있는 대변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우리 청소년진흥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은 그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 정책을 충청남도에서 실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가지의 아젠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보호 정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 진흥 정책, 그리고 건강한 양성평등의 성문화를 이루고 있는 성문화 정책, 그리고 충청남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정책 전달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센터에 지금 약 70여 명의 종사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상담지원센터, 활동진흥센터 네네. 이쪽 센터장을 다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2018년도에 원장으로 또 지금 현재 연임 중이신 네네. 거고요. 근데 보통은 외부 인사들이 이제 원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저도 뭐 이제 공모를 해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내부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원장이 된 케이스는 사실 처음이고요. 그러면 그 외부 인사와 지금 내부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좀 차이점이 사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원장이라면 누구나가 사실 청소년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각 원장의 리더십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내부에서 사실 근 10여 년을 진흥원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20년간을 청소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또 현장이 어디가 가장 아쉬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되는 정책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원장님들이 어떤 추진하는 사업을 이렇게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해주셨다고 하면 저는 전방에서 기획하고 선제 발굴하는 역할들, 전방의 역할들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전국 최초의 어떤 사업들을 제가 좀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일 그 중요한 사업은 사실 전국에서 지금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불균형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던 어떤 사업인데요. 첫째는 저희가 이제 어울림 마당이라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처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2004년도인가 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2008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도 15개 시군에 7개 지역만 그 어울림마당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계속 부족하다는 이유로 15개 시군 중에 저희 충남은 7개만 운영이 됐어서 이걸 도비로 다 확보를 해서 15개 전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균형적인 정책을 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국 최초의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라고 활동진흥법 제4조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필수 조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전체 저희가 27개 중에서 13개만 지원하는 그래서 그것도 도비로 충당해서 다 27개의 운영위원회를 다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또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지금 처우 개선비를 201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확실히 그 내부 사정을 내부 살림을 잘 아시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서 청소년들에게 좀 가장 큰 이건 좀 많이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미디어에 가까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변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이 커지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활동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활동도 그동안에 대면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비대면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위기들이 기회로 저희에게는 확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 프로그램들을 집으로 키트를 보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면으로 해서 뭐 한 50명 할 수 있는 거를 비대면으로 하면서 100명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오히려 더 촉진되었다라는 부분들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히려 더 비대면으로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의 청소년 대표들이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금산에서 천안 저희 진흥원까지 오려면 2시간 걸려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아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화상회의라든지 줌회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시간이 절약되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12달 내내 그렇게 하면 사실 아이들도 재미가 없고 서로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격월로 이렇게 화상회의를 진행하니까 훨씬 더 참여율도 높고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식 키트를 이렇게 직접 와서 먹었던 걸 이렇게 나눠주니까 더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을 못해서 저희가 이제 간식 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 집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오히려 그걸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센터에 와서 이렇게 먹으면 본인만 먹는데 그 키트를 집으로 보내니까 가족, 동생이나 할머니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마음 아픈 얘기고요. 이제 양극화가 빨리 해결되기를 한번 고대해 봅니다. 위기 속의 기회 조금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반면 청소년들이 이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에 이게 심각하다라는 뭐 통계 수치도 좀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저희가 작년에 충남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거의 65.3%가 우울과 짜증, 분노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아이들의 이런 우울감이 분노로 바뀌어서 코로나 레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슈화가 됐잖아요. 부모님들의 짜증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우울이 사실은 46%인데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그 우울은 한 30%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좀 확대하거나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이제 좀 큰 우려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학생들도 이제 상당히 좀 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하고 이제 이 관련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도 아이들의 놀이가 자해놀이, 기절놀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해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찌됐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양극화에 대한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놀이들을 좀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분명히 코로나19도 좀 속도를 붙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양극화 현상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자해놀이라든가 아니면 기절놀이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거는 사실은 저희 기성세대들도 어렸을 때 이런 놀이들이 일정 부분 이제 존재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아이들의 이 정신적인 이 멘탈이 많이 좀 약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아이들의 이 정신적인 멘탈 좀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신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학교에 위클래스나 이런 부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사실 있고 또 순회하는 상담교사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살기 좋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의존도라든지 독립심, 자립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공부 아니면 할 게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의미에 대한 아이들의 뭔가를 찾아줘야 되는데 전부 다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합니다. 가정 내에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진흥원에서?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연구조사를 한 것도 있지만 항상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도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해도 항상 좋은 부모들이 오세요. 정작 들어야 될 부모들이 안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대는 하긴 했는데 부모님들이 좀 더 강한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아예 우리 나라에서 부모 자격증을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부모 교육을 받고 하든지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 교육을 받든지 뭐 이런 걸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부모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장이 됐든 아니면 어느 곳이든 부모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정작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잘 안 오시고 안 이게 오시죠. 사실 거기까지 아이들 손잡고 거기까지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 건강한 가족인데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결심하시기가 아예 관심 없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을 네. 테고 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든지 심지어는 뭐 학교를 잘 못 갔다라는 학생들도 뭐 이게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못 갔으면 좀 학교 폭력 요 양상도 좀 변했을 것 같은데 좀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늘 존재해 왔고 이것이 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폭력이 존재하는 이유조차가 내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따돌려야 된다는 어떤 이런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방어하려면 누군가가 왕따가 되어야 내가 좀 그 보호가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의 양상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의 양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서로 상호 공존을 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또 협력의 어떤 시간과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덮는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자꾸 빛을 비춰야지 계속 어둠을 강조하면 계속 더 그게 강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거의 뭐 선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뭐 대면 등교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더라도 학교 폭력 이 문제는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와서 조금 학교 폭력에 대한 것이 잠잠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이버 폭력은 여전히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가 이제는 미디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하는 폭력보다는 사이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문화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른 폭력의 양상의 변화지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더 가속화됐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진흥원에서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제 정책도 이제 펴고 계시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이제 통계도 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지역은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남에서는 이제 2018년도에는 약 1,85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는 2,006명에서 조금 늘었어요. 항상 2,000명 안팎으로 저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407명이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를 나오지 않는 그 비출석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학업을 중단하는 율이 적었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 1,400명이나 생겼다라는 건 학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어떤 게 들었냐라는 요인을 살펴보니까 1위가 친구들하고 놀지 못해서가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학교를 가지 않아서라는 요인은 5.2%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들 회사 가기 싫어하고 그러는 건 그렇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왜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교육계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시적으로 좀 학교 밖 청소년들 수가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전면 등교가 진행이 되고 대면 교육이 시행이 되면 또 한 2년 동안 또 이 비대면 교육에 익숙해졌던 친구들이 예전과 또 다른 방식의 학교 교육에 또 적응하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이전보다 또
단기적으로는 또 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 또 늘어날 가능성도 네. 또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늘어나는 현상이고요. 지금 대안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자의 뭔가 기존에 하던 그냥 그 정식적인 어떤 그 교육보다는 자기의 꿈을 찾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이 많이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 충남도 이번에 대안교육 지원 조례가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에 다니는 아이들도 급식비를 지원받는 그런 서비스 대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학교의 형태가 이제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학교 밖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단지 학교 밖으로 나왔는데 대안교육 현장도 안 가고 저희 학교 밖 지원센터도 안 오는 그 중간에 없어지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주목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원장님 얘기 좀 공감되는 게 예전에는 학교 안 가면 탈선하고 문제아라는 맞아요. 이제 낙인을 찍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공부 때문만이 아니고 뭐 사교육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은. 근데 학교를 가는 이유가 보내는 이유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그 안에 사회성 기록 이런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니까 굳이 그럼 학교를 보낼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뭐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 준비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방식을 집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애매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게 무조건 줄이는 게 높이는 게 맞고 틀리고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시청자분들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맞나요? 네, 맞아요. 뭐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적응하고 이제 또 수업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뭐 검정고시라든가 이제 각종 자격증 수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데 역시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비대면 수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뭐 이런 합격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은 없었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2,000명 되고 있고요.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을 한 친구들이 한 855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에 응시한 아이들의 97.6%가 검정고시 합격률을 저희가 보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일단 발굴되어져서 센터로 연계되는 아이들은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따거나 이게 진로를 정하는 부분에서 서비스는 저희가 변함없이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직도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 센터로 연결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부,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100% 저희한테 이렇게 연계가 되면 여기에서 아이랑 뭐를 하든 이렇게 뭐가 될 텐데 중간에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이제 교육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학업을 중단한다까지의 과정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또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또 그다음부터 우리 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라든가 일선 시군에서 이제 또 맞아요. 이 친구들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 연계라든가 리스트가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업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의무교육 단계라고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만두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동의가 없어도 학교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넘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넘겨서 보면 전화번호가 틀리든지 주소가 잘못돼 있든지 이래서 거의 80~90%는 그 정보를 쓸 수 없다. 또 전화를 해도 아이가 받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청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연계를 해달라. 그러니까 학업 중단 숙려제 같은 것도 있고 얘가 학교를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어떤 사인들을 인지를 하셨을 때 미리 저희 센터로 연결을 해서 아이가 있을 때 연결을 하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기가 잘 되지 않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렇게 있다는 걸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한테 어떤 경로로 왔는가를 조사를 해보면 친구가 알려줘서요. 엄마가 알려줘서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학교에서 나올 때 네가 나가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라고 정보 제공을 해주시면 아이가 어쨌든 알고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좋겠다.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교육청하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역할 때도 사회 나갈 때 준비 시켜주는 것처럼 네. 학교에 있을 때도 학교 밖에 나갈 준비를 학교 안에서 충분히 시켜주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박경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지역사회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질문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전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역할이 사실 훨씬 더 강조가 된 것이 뭐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이 슬로건이 계속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온 마을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 본래의 취지하고 상당히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도 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해야 되는 게 답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과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마을에서의 활동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이 가는 방향과 현재 교육부가 가는 방향에 그게 틀리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입시 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그렇게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 나오셨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올해 그리고 또 앞으로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건 좀 해보고 싶다. 역점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사실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거 발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18세 선거 연령이 하향됐고 그리고 올해부터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 활동이 이제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당 가입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하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서로 비난을 하고 이런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정당 활동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정당 활동, 건강한 사회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청플레이라는 그 온라인 앱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그 앱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 투표도 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그런 그 학습들을 거기에서 좀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청플레이 많이 좀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립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을 한 사람 더 확보해서 저희가 진로 특화팀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근데 성문화센터가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 내부 교육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쓸데없는 교육이 성교육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정자난자가 만나서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교육을 잘 해주는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스템도 정말 60년대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옮깁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4차 혁명의 교육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정말 와서 건강한 성교육이 무엇인지 양성평등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의 그 미디어 세대에 맞춰서 다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3월 정도에 저희가 조만간 개소를 하니까 꼭 와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가면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고 천안에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고하고 그 학생회가 맞은편에 저희가 2개층 한 180평 정도 되는 평수에서 아이들 시스템 체험관을 마련해 놨거든요. 아무 때나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면 아무 때나 오셔도 네, 언제든지. 돈을 또 요구하시거나. 전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네. 청소년 단체 뭐 기관 만나실 때마다 뭐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예산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원장님도 그러시고 네. 저희 도와 뭐 다른 도로의 비교도 좋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청소년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물론 다들 뭐 돈이 남는 곳은 없겠지만 청소년 예산 너무 빈약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건 전국적으로도 사회복지 예산 대비 1%라도 확보를 해달라. 이게 사회복지 예산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도 안 되는 예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예산의 1%, 사회복지 대비 1%라도 확보를 해달라는 게 전국적인 청소년계의 목소리고요. 우리 충남도 사실 17개 시도 광역 시도 8개 시도 중에서도 저희가 2018년도 정도에는 사실 중하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충남을 이래서 애들이 떠나지 않냐. 어떻게 같은 서비스를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저희가 3대 무상 교육과 급식과 교복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통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전국 1위야 1, 2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업 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코로나 때문에라도 뭐 다른 예산들에 밀려가지고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출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애들 너무 키우기가 어려워서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투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개인 SNS를 통해서 이제 여성가족부를 좀 비판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좀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로 청소년 시설들이 무너져가도 냉무,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들 최악의 처우로 이직률이 잦아져도 냉무,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에 17개 시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국비 미확보도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날선 표현을 좀 쓰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공공기관장으로서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하긴 좀 어려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좀 쓰셔야 됐었던 이유는 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실 여성가족부 가출을 좀 운운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청소년 정책이 사실 한 6번 정도 부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 지금 이제 안착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만 지원을 해서 나머지들의 불균형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사실 청소년 수련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동안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 해병대 캠프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수련원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기는 거의 정말 전면 폐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사실 도와준 부분들이 거의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지도자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국비가 그나마 좀 내려왔어요. 전체 6억 5천 중에서 2억 정도, 1억 8천 정도가 국비 매칭이었거든요. 근데 하는 역할들을 보면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충청남도에 실현하는 중간 전달 체계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비가 전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니네 지방의 아이들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결국 충남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충청남도에서 지금 도비 확보해서 지원해요. 그런데 중앙 정책을 같이 동반하는 일들은 적어도 국비를 많이도 아니고 1억 8천 정도 저희 도에서 줬는데 그나마 그것도 니네 지역 아이들은 알아서 해 하고 기재부의 그 예산에서 영원 처리가 됐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무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성가족부 안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처우가 다른 부처 처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보면 세일센터, 여성 세일센터가 있는데 노동부에서도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똑같은 직업 상담사하고 여성가족부 소속의 그 직업 상담사하고 임금 차이가 2배 정도 사실 심하게 하면 2배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의 그 자리가 비면 여성가족부의 소속으로 일하다가 그쪽으로 다 이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현장이 불안하고 처우가 낮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처럼 교육부 안에 전문 상담교사나 이런 자리가 나면 다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부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늘 여성가족부 가출을 사실 오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많은 공공기관장님들은 좀 수능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페이스북에 너무나 반가워서 사실 올린 부분이었는데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충신들이 많이 유배를 간 이유가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배를 각오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각오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이제 곧 지방선거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대통령 당선자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바라는 청소년 정책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일 먼저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지금 다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활동진흥법 11조에 보면 읍면동 단위로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도 뭐 고소가 되거나 뭐가 문제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만약에 그 조항이 너무 커서 지켜질 수 없는 법이라고 하면 법을 고쳐야죠. 할 수 있다로 고치든 아니면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현실적인 법으로 고쳐야지 이 법을 의무사항으로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지켜지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잘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은 지금 소멸도시로 올라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야만 우리 도시도 살아나는 거고 우리 시장 군수님들도 계속 유지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아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사라는 말씀을 거꾸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네. 이거는 그럼 주체가 누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없다는 게 아예 없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 지금 수련관 2개, 문화의 집 2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으로 하면 천안에 몇 개의 31개 읍면동인가요? 읍면동이죠 지금 천안이? 31개 읍면동이면 그중에서 문화의 집은 2개, 수련관 2개면 턱도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31개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워낙은 법적으로 보면 31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지금 이제 청소년 카페라고 해서 이제 한 지금 8호점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법상으로 보면 다 지금 위법이라는 사실이죠. 아마 네. 원장님도 31개 그 정도 수준까지 다 끌어올리는 거는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 그럼 법이 그렇다면 법을 좀 개정을 하던가 네. 현실적인 수준으로 좀 그 갭을 좀 맞춰가는 노력을 서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실제 공간을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하기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풍세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지금 유량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풍세 그 인근 지역에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게 주민센터가 됐든 뭐 노인정이 됐든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활동 서비스를 하든 뭔가 이런 대안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러한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지금처럼 우리 15개 시군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 이게 지금 마을 공동체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간의 문제인가요? 인력 풀의 문제인가요? 두 가지 다죠. 공간도 없고 예. 공간이 마련되면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들고 찾아가도 되거든요. 근데 공간도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갔어야 되는데 못 하신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대로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법대로 해달라. 그래서 활동진흥법에 아까 말씀드린 4조의 운영위원회가 물론 충남은 도비를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균형적인 어떤 정책을 많이 개선하고 있지만 타시도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곳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수련시설 설치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 법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고소장을 들고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고소장을 내밀고 한번 나가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차기 누가 시장 군수님이 되시든 간에 한번 저랑 그렇게 맞추셔야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정규직 전환을 굉장히 많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진흥원 내부도 보면 정규직 공무직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직도 정규직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공무직은 늘 매년 초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 안에서도 승급제도가 없이 단일 연봉이었기 때문에 장기 근속에 대한 비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급으로 승급제도를 만들고 또 승급 심사 규정도 만들어서 직원들의 장기 근속에 대한 비전을 줬거든요. 근데 공무직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소장들과 한번 고소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직원들,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승급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10년 이상 똑같은 사업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정말 실제로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청소년 근로보호 권익센터를 이제 운영하게 되거든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어른들이 너무 야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노동을 했는데 그 최저임금을 안 주기 위해서 정말 온갖 핑계와 변명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실제 아이들이 벌은 돈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저는 뺏어가려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어려운 거 최전선에 내보내지 말고 좀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뭔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알바가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최저시급 착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제출하실 때는 꼭 알려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실까요? 네네. 아니 하실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고소장은 기정사실화 만들으시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학업 중단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기간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꼭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자는요? 뻔한 얘기인데 이거만큼 좋은 표현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이 이야기가 좀 저는 좀 대체할 말이 좀 생각은 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미래 세대가 과연 무엇을 걱정을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살아왔었던 그 시기를 겪어왔었던 선배로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이제 노력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바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충남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 후보들이 청소년 공약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